식물의 생활도 동물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어떤 학문적 분류학적 체계보다는 이런 서식지, 이런 환경에 가니까 이런 식물들이 살고 있거나 바닷가에도 물가에도 들판에도 산에도 우리 집 마당에도 정말로 다양한 식물들이 다양한 모습을 띠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익히고 또 관찰도 해보고 이런 것들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전에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뭐 식물의 정의야 뭐 잘 아시겠지만은 동물과는 달리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동물세포와는 달리 물론 세포벽을 가진 게 곰팡이류도 세포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좀 그 성분은 달라요. 그 다음에 동물과는 달리 스스로 영양물질을 만들 수 있다. 소위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물과는 달리 그 근육이라든가 근육계나 신경계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스스로 뭐 이렇게 막 이동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못 산다. 식물은, 동물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해면동물, 뭐 자포동물, 그 다음에 편형동물, 선형동물 쭉 있었지만 식물은 간단해요. 식물은 이끼류가 속해 있는 선태식물부터, 선태식물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솔잎기무리가 있는 선류, 그 다음에 우산잎기무리가 있는 태류, 그래서 선태식물 이렇게 얘기하죠. 종속과목 강문계 문단계입니다. 문 위가 개예요. 식물계의 선태식물문. 그 다음에 고사리가 속해 있는 양치식물류가 있겠죠. 양치식물문. 그 다음에 씨를 맺는 식물을 종자식물이라고 하는데 종자식물에는 다시 거시식물과 소나무나 은행나무와 같은 거시식물과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있겠죠. 우리가 흔하게 보는 뭐 장미, 그 다음에 난 이런 거 다 속시식물인데 다시 속시식물은 그 하위 단계로 떡잎이 두 장인, 우리 강낭콩이 떡잎이 두 장이었죠. 쌍떡잎식물, 그 다음에 떡잎이 한 장인 옥수, 외떡잎식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분류체계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아직도 진화 중이라고 그랬죠. 분류체계가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우리가 어떤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되고 DNA 분석이라든가 해보니까 과거의 분류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분류 체계가 옛날에는 아직도 김이나 아니면 핵감 아니면은 파래, 미역, 다시마 이걸 식물이라고 나와 있는 인터넷 같은 데도 있어요. 그건 식물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원생생물계에 속한다는 거. 심지어는 버섯도 옛날에는 식물도 가르쳤거든요. 버섯도 식물이 아니라는 거. 곰팡이도 식물이 아니라는 거. 식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누구부터다? 이끼류부터 식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지구에서 서서히 식어가면서 바다가 생겼고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물속에서 식물도 나름대로 진화를 거듭해서 잘 살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말이라고 붙어 있는 그런 조류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녹조류인 해감, 그 다음에 김, 우뭇가사리, 풀가사리, 그 다음에 다시마, 미역. 자, 그런데 물속 환경은 그랬는데 물 밖의 환경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산소도 생기고 그러면서 오존층이 저 위에 형성이 되면서 오존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자외선이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자외선은 우리의 DNA 손상을 일으키는 건데 자외선이 차단이 됐어. 그런데 만약에 그때 육지를 가만히 보면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햇빛이 물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광합성도 훨씬 잘할 수가 있었겠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물에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양이 많아요. 그럼 어때요?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육지 상태에서
새롭게 펼쳐졌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 육지에 선점을 한다면은 놀랄만한 정도의 그런 지배자가 될 수가 있었겠죠. 식물들, 그러나 육지로 올라오기 위해서 어때요?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조류, 그죠? 원생생물의 일종인 조류는 그냥 물에 있으니까 물에 의해서 이렇게 툭 뜨잖아요. 부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딱딱한 조직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온몸으로 느껴요. 포카리스웨트. 그래서 온몸으로 물과 CO2를 흡수해요. 영양분 같은 것들을 물로부터 흡수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 같은 건 그렇게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크게 발달하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약간 붙어있을 정도 흡착기관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이 김이나 응급가사리 뭐 이런 거, 풀가사리 같은 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바다에서 건져내가지고 육지에다 오면 어떻게 돼요? 푹 주저앉아 버리죠. 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만약에 개발을 했다면 그 생명체는 굉장히 우세를 떨치겠죠. 우위를 떨치겠죠. 그런 식물들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육지로 올라왔을 때 극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첫째, 일단은 그 물에 있을 때는 온몸으로 광합성을 했는데 강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즉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에 있을 때는 물이 충분했는데 올라오게 되면은 햇빛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이 마구 날아가겠죠. 그래서 수분이 이제 그 손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만 들어갈 수 있는 기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기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큐티클층을 발달시켜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줄기, 단단해 있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흙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지로 올라오면 지상계와 지하계가 양 두 계가 있으면은 지상계에서는 줄기와 잎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지하계에서는 바로 식물체를 지탱할 수 있게 어떤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과 양분을 이런 지하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이런 구조적인 그 완성도를 높이면서 식물들이 육상에 적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를 해왔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아보면 이것이 바로 식물의 분류가 되겠죠, 그죠? 육상식물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식물을 우리가 차축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차축조류겠죠? 여기에서 식물의 기원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최초의 그 육상생활에 적응한 그 식물을 우리는 선태류, 여기는 이제 솔잎기류를 이제 해놨죠. 선태류가 육상식물에 적용을 했어요. 이 잎기류는 큐티클이 발달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이런 입에 큐티클이 발달해가지고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주머니 안에서 이런 그 배가 발달하면서 양분과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물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수분 같은 게 있었는데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달을 했어요. 이 솔잎기류 같은 경우는 뭐 어렴풋하지만 뿌리 줄기입에 구별이 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슷하다라는 거지 우리가 뿌리 줄기 잎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달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잎기류가 이제 육상으로는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위까지 올라가는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다발이라고 하거든요. 관다발이 없기 때문에 잎기류는 키가 작아요. 그죠? 키가 작고 서로 막 붙어서 살고 있죠. 그죠? 푹신푹신한 양탄자라고나 해야 할까? 근데 관다발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식물이 바로 뭐예요? 요 양치식물부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유관속이라는 말은 관다발이 있는 식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치식물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홀씨,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이에요. 종자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비종자식물, 최초의 종자식물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다시
거시식물과 속시식물로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죠. 오늘날 이 종자식물들은 전체 식물들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90% 정도가 이 종자식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자식물은 기본적으로 암술의 미씨가 수술의 꽃가루를 만나 씨를 만드는 식물로 크게 얘기해 있는 것처럼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을 나누는데요. 거시식물은 미씨가 씨방에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거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은 미씨가 씨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다발도 보면 사실은 이 속시식물의 관다발이 거시식물의 관다발보다 더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거를 헛물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데 가서 메타세카이어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25m 정도밖에 안 자라지만 자이언트 세카이어 이런 거는 80에서 막 100m까지 넘게 자라요. 그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관다발이 발달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잎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 다양한 식물들을 보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요. 자, 먼저 잎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줄기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호흡과 광합성을 하는 녹색의 기관이에요. 대체로 그 상태를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잎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잎의 몸. 그리고 이 잎몸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어떤 뭐 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걸 우리가 잎맥이다 이렇게 돼요. 이 잎맥은 바로 물관, 췌관 이런 관다발 조직이에요. 그래서 잎몸 전체를 빽빽하게 이렇게 마치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라든가 무기 양분들을 여기까지 이제 공급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잎 둘레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둘레의 모양에 따라서 또 식물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에 이 잎몸이 달려 있는 거죠. 이 잎자루에는 처음에 그 잎자루가 이제 잎이 나올 때에 작은 한 쌍의 작은 잎사귀로 턱잎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턱잎은 이제 처음에 어린잎이 나올 때 보호해준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잎들이 성숙하게 되면 대개가 떨어져요. 이 턱잎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상당히 진화적으로 발달해 있는 그러한 식물이에요. 양치식물, 고사리류라든가 소나무와 같은 거시식물에는 없고 속시식물 중에서도 쌍떡잎 식물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턱잎의 존재 유무, 모양과 크기, 이것이 식물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기능은 대체로 아까 얘기했죠. 어린 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대체로 잎이 성장한 후에는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부 식물은 턱잎이 변해서 다른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 왕벚나무였거든요. 우리 모식도는 이거 왕벚나무인데, 오른쪽에 이제 턱잎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턱잎. 그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그죠? 이 나무는 뭐냐면은 그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 여러분들 다니면서 한번 이런 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봄이 막 될 때에. 근데 모든 잎들이 잎자루에 연결되어 있는 되어 있지 않은 녀석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요 놈은 이제 고들빼기거든요. 우리 고들빼기 무쳐 먹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물로. 이 고들빼기들은 기본적으로 잎자루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잎자루 없이 잎몸이 바로 줄기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발생학적으로 보면은 잎자루의 부분이 아주 압축적으로 어딘가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놓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강아지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강아지풀이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여기 보면은 잎자루 비슷한 부분이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잎이 달렸으니까 없잖아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잎자루 부분이 잎집, 이렇게 집처럼 싸고 있잖아요. 그죠? 잎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녀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자루에 입이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은 종류에 따라 입의 모양과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입을 이용해서 입을 관찰하고 생김새에 따라서 분류하는 활동을 해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한 장의 입은 어디까지냐? 도대체 한 장의 입은, 자, 이 모식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입자루가 있죠. 입자루가 이렇게 줄기와 연결되는 부분, 자, 어디에? 여기죠? 그죠? 입자루가 줄기와 연결된 부분은 사실은 잘 보면 다른 것보다 좀 통통한 편이에요. 비교적 더 잘 떨어져요. 그리고 입이 만약에 떨어지고 나면은 그 자리에 떨켜층이 생겨가지고 수분 증발이라든가 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가을철에 떨어졌을 때 보고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식물의 잎은 이 줄기, 가지죠. 가지 같은 데 달리죠. 가지도 줄기니까 이렇게 달리는데, 줄기와 잎 사이에는 사실은 이 줄기하고, 그죠? 이 잎 사이에는 이런 곁눈이 있어요. 그러면 곁눈을 찾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이 곁눈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은 가지가 아니고 뭐다? 입자루다.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잎이 줄기에 몇 장이 붙어 있나. 이런 경우는 그 줄기에서 잎이 이렇게 뻗어 나와가지고 입자루에서 한 장씩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혼잎이다 그래요. 혼잎. 낱개로 되어 있는 잎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이 입자루에 잎이 이렇게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낭콩잎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입자루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턱잎도 보이네요. 이렇게 여러 장의 잎이 나요. 이렇게 나는 걸 삼출잎이다 그러고 삼출겹잎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입자루에 한 장의 잎만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의 잎이 달렸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겹잎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하는 건 사실은 그 아카시아는 어디에 있다? 아프리카에 있다. 우리가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그 아카시아 꽃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뭐냐면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카시 해도 되고 아니면은 표준말로 아카시도 이것도 인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시 나무의 잎을 보면은 이 친구들은 이게 잎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소잎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잎자루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옆자루에 마치 새 깃털잎처럼 생겼다. 그래서 깃골겹잎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전체가 잎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소엽, 작은 잎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꼴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겹잎.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6월달쯤 되면은 꽃이 열심히, 이런 꽃이 피는 자기나무. 자기나무에 잎이 있는데, 얘네들은 밤이 되면은 잎을 이렇게 오므려요. 여기가 이렇게 접혀진다, 이 말이에요. 이쪽이 펼쳐져 있는 것이 이렇게 접혀져요. 자, 이거는 혼잎이냐, 겹잎이냐. 만약에 혼잎으로 본다면 이 끝에 있는 한 장이 다 각자 잎자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이 친구들은 뭐죠? 네. 이게 아카시처럼 겹잎이에요, 겹잎. 네, 이제는 잎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은 그 벚나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식물들의 잎이 막 나올 때 어린 잎 때 잎에 이런 끝이라든가 아니면은 줄기 이런 중간에 이렇게 생긴 걸 본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잎에 있는 꿀샘이에요, 꿀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꿀샘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꽃에 있다고 그러죠. 꽃에 있는 꿀샘은 벌이라든가 나비 이런 친구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넥타라고 그러죠. 꿀을 제공하면서 폴리네이션, 즉 수분 가루바지를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가루바지 하는데. 근데 여기는 줄기나 잎에 있는 이런 꿀샘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꽃에 있는 꿀샘은 당분하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그런데 입에 있는 꿀샘은 단백질은 없어요. 달짝지근한 당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개미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와서 어린이 시절에 어떻게 먹겠죠, 그죠? 먹으면서 단백질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입에 붙어 있는 애벌레, 나비나 나방의 애벌레 같은 것들을 같이 먹어서 단백질을 섭취해요. 그러니까 어린이 시절에 식물들이 자기 방어용으로 이렇게 뭘 제공하고 개미들을 불러 모아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입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잘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걸 보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요거, 곤충들이 고치 짜듯이 있는 거, 이 안에 벌레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거는 입에 있는 꿀샘입니다. 꿀샘. 흔히 동물은 생각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식물도 그걸 할까요? 라는 궁금이 생길 수가 있죠. 궁금증이. 식물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동물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요? 말을 한다거나 짖거나 몸짓을 하는데 식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로 의사소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벌레가 와서 막 갉아먹으면은 이 화학물질을 막 주변에 퍼뜨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입이 막 좀 단단하게 하고 질기게 한다거나 이 자체 내 호르몬 분비 같은 이걸 통해서 하거든요. 그 야생 그러니까 담배 농가 옆에 산쑥이 있는데 산쑥을 사람들이 한번 잘라보니까 산쑥에서 향기가 쫙 나잖아요. 그런 화학물질이 나오니까 이 담배라든가 이런 애들도 어떤 특정한 물질을 막 분비하는 거예요. 마치 곤충이 담배 잎을 갉아먹을 때 나오는 그 화학물질이 이렇게 그것을 공기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의사소통을 하더라. 자, 우리가 식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식물의 정의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다. 독립영양생물이다. 그런데 식물 모두 정말 독립영양생물로만 살아갈까? 생각해보면은 아닌 녀석들도 있더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 맨 좌측 상단에 겨우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대관령이나 아니면 뭐 선운사라든가 이럴 때 보면 참나무가 이런 나무가 이제 이파리 탁 떨어져 있는데 뭐가 막 파란 부분이 있어요. 이 겨우살이들은 물론 일부 광합성을 하기도 하지만은 뿌리를 나무 줄기에다가 내려가지고 여기서 영양물질을 뽑아 먹어요. 이걸 네 글자로 뭐야? 기생생활. 그 다음에 새삼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그 덩쿨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딱 재고 올라가면서 이 덩쿨에서 뿌리 같은 걸 내요. 가근 같은 걸 내가지고 뽑아 먹어요. 얘네들 다 꽃 피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맞죠, 그죠? 근데 등쳐먹는 식물, 기생식물. 그 제주도에 있는 수정란풀이라든가 구상란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꽃 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세요. 입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이 친구들은 곰팡이류의 도움을 받으면서 양분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광합성을 하는 게 식물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몇 가지 녀석들도 있더라. 물론 꽃도 피고 다 합니다.